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주 이제 19일을 기점으로 미국이 연방부채 상한선에 도달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마침 이 부분을 노린 듯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국채 처분 속도를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이 부도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중국이 부도를 당할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휴장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를 보면은 지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네, 확실히 세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고비는 한 고비는 넘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도 그 불안한 요인이 많긴 하지만 세계 증시에서 보면 오늘도 아까 서상현 본부장께서 천연가스가 많이 폭락해서 유로의 인플레 안정에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함에 따라서 유럽 증시가 강하게 회복됐습니다는 인플레든가 금리 인상은 분명히 한 고비가 넘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일정상으로 보면은 내일 다보스에서 미중 간 재무장관 회담이 있고요. 19일은 미국의 연방부채 한도가 꽉 찬다 이렇기 때문에 이 대목이 증시적 측면에서는 최대 이슈가 되는 상황이 될 됐습니다. 당장 오늘도 중요한 일정들이 많죠. 그래서 올해 일본은행의 첫 회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제 좀 많이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아베노믹스라든가 10년 이상 유지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이번에 포기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 하나의 힌트가 나올 것인가 이 대목이 이제 가장 관심이 되는데요. 오늘 그 국제 외환시장에서 뉴욕 외환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는 사실 오늘 일본의 동경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어떤 쪽으로 먹히느냐에 따라서 일본행의 이번에 회의가 이틀입니다는 이틀 후에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동경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25엔대를 가질 경우에는 올해 첫 회의에서 아베노믹스 수정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으로 기대가 반영해서 외환시장을 먹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뉴욕 외환시장에서 지난 주말에 117엔대를 갔지 않습니까? 다시 128엔대를 이렇게 된다면 수정은 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아까 정가연 캐스터께서도 앉아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는 뭐니 해도 중국 경제의 4분기 성장률과 연간 성장률이 동시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중계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중국 관련된 주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는 이번에 오늘 발표되는 4분기 성장률이 지금은 1%로 추락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1.8% 내외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분기 성장률이 0.4%, 이번에 4분기 성장률이 1.8% 정도 하면 연간 성장률은 3.2% 정도로 대체로 예측 기관들이 받고 저도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3.2%로 이렇게 작년 성장률을 얘기했습니다는 작년 성장률 3%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만약에 4분기 성장률이 1.8% 나온다면 2분기 성장률이 0.4의 부담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2.7 내지는 2.8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목표 성장률이 뭐 명확한 건 아닙니다는 5.5% 볼 때 절반 토막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중국 경제에는 사실 베이스백 때문에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주에 얼마큼 수혜될 것인가 하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의 내용들을 우리가 스케치하고 있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경기 침체, 이렇게 복합 위기, 홍 앵커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거의 틀린 게 없습니다. 특별히 세계적 석학이라고 모였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 침체, 복합 위기, 경우에 따라서는 증시적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불식되는 이런 측면인데요. 좀 뒤늦게 한 목소리가 내서 다보스 포럼 되는데요. 저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기에 참석하는 게 뭘까 하는 이 측면도 한국경제TV를 잘 보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많이 열기가 CS 세미나보다는 열기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 우리 기업인들이 몰려가는 위아를 양비하는 이런 측면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진단해드린 내용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자, 지금 미국에서는 디폴트를 둘러싼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목은 뭐 이번 주에 최대 이슈죠.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중국과 이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 내일 있죠. 한중 간 재무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는 예. 그중에 협력 방안 중에 중국의 협조가 있지 않을 때는 부채 상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측면에서도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정상으로 보면 옐런 장관의 말을 빌어보면 당초에는 작년 12월 정도로 예상했습니다는 조금 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9일 날 내일 모레죠. 미국 시간으로 연방부채 상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연방부채 상한에 이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디폴트 직면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실제 디폴트 얘기가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디폴트의 측면 이 얘기가 계속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중간 선거에서 이렇게 사실상 하원에서 공화당에 패배한 상태에서 보면 취임 3주년 맞는 이달 20일에 3주년 이렇게 되는데요. 김이 빠진 상태에서 디폴트 위험도 이렇게 직면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의 이렇게 취임 3주년 그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주 3주년 기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연임에 걸려 있을 때에는 굉장히 취임을 굉장히 세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은 그렇게 분위기를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지금 상태의 공화당 입장은 바이든 정부가 국가 연방부채 상한에 도달할 만큼 재정 지출을 많이 했다 하는 측면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중간 선거 이후에 이렇게 맥카시가 하원 의장이 됐고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했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연방부채 상한에 그걸 상향을 해야 되는데요. 상향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디폴트 우려가 자연스럽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이틀 후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연방부채 한도에 초과하는 것을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운 상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예전에 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 재현될 것이다. 2011년 사태가 재현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오바마 정부도 민주당 정부죠. 예. 그때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일 때 부통령이 바이든 지금의 대통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앨런의 그 19일날 연방부채 상한제에 도달할 거다 하는 얘기와 함께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로 2011년 상황이 지금 월가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사안 관련해서는 어제 이현 캐스터도 전해주셨습니다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한번 재해석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연방부채 상환이 금융 위기 직후에 나시죠. 그래서 예. 2011년이고 이번은 코로나 직후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는 해수로 3년 차인데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해수로 3년 차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더 강하게 연방부채 상한에 걸려 있다는 것이 강하게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의미가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때 디폴트 이익에 몰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양대 평가기관에 해당된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3대 평가로부터 트리플 A 최상의 등급을 유지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신용등급이 S&P로부터 한 등급 강등됐습니다. 이게 전망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강등됐습니다. 그냥 다이렉트 강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기축통화엔 달러가 제2상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게 디폴트가 되면 달러의 위상이 떨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근본이 이제 나왔죠. 그럼 이제 지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100에 가고 있죠. 이제 국제 금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 금값이 우리가 지난주에 점검했습니다는 온스당 1,900달러가 넘어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재판되는 분위기다. 공교롭게도 2017년에 신한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제 금값이 3,000달러 간다. 그리고 한은의 당시 김중수 총재께서 자 달러 약세되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의 달러 보유를 비중을 늘려야 된다. 96톤을 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96톤이 굉장히 그램수로 따지고 돈중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2011년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혹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초당적 차원에서 공화당 협조를 구하는 거고 예.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국채 매각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문제가 나중에 큰 문제가 걸릴 것이다 하는 쪽에 여러 차례 진전했습니다는 지금의 디폴트 상황을 미국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피하기 위해서는 중개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보스 포럼에 가서 양국 간의 재무장관 회담이 내일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틈타서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격하고 있죠. 그 상황을 보면 사실은 작년에 중국의 공산당 대회 이후에 백지혁명이 됐죠. 예. 백지혁명이 되는 측면에서는 사실 왜 그랬을까 하는 측면에 근거까지 되면 그 1년 전에 2011년, 11년 전에 각국이 위안화 평가 절상이라든가 달러 강세를 통해서 인플레 전쟁을 했는데요. 사실 인플레 전쟁적인 측면에서는 시진핑이 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 안정에 가닥을 잡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2011년서부터 인플레 문제를 이렇게 줄이는 것이 국민대 지지도를 해서 자 바이든은 연임, 그 다음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장기 집권 이랬는데 1년간 인플레 모습을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를 보면 인플레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실 그 안정의 가닥을 잡는 상태거든요. 예. 반대로 인플레 전쟁에 패배한 중국 입장에서는 작년 공산당 이후에 수입물가 상승, 그 다음에 인플레 고통 때문에 백지 전쟁으로 연결됐던 거거든요. 그것이 백지 전쟁이 지금 상태 이렇게 오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부담이 되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국채 매각을 통해서 저기 미국의 옥을 지르면 인플레 전쟁에서 패배한 부분을 좀 이렇게 희석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국채 매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목이 이런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국채 매각, 미국의 국채 매각은 계속해서 매각 규모를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작년 9월 말까지 한 9,600억 정도 줄였다 이렇게 하는데요. 작년 말까지 예. 9,000억 정도로 줄인 걸로 했습니다. 굉장히 매각 속도가 빠르죠. 예, 그렇네요. 매각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중장기로 보면 5천억 달러까지 줄이겠다 하는 미국의 국채를 최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국채를 한때 1조 3천억 달러 가져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5천억 달러까지 내가 줄인다 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나타낼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 대목이 결과적으로 보면 19일 날 연방부채 상한 한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의 부담을 더 증대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이번 조치로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을 제대로 찔렸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중국의 그 국채 매각 작년보다도 최근에 올 들어서 매각은 미국의 전국을 찌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 재무부의 바이백이라든가 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런 정책에 대해 제한시키다 보니까 연방부채 상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공화당의 협조가 없을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몰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월가의 분위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여기서 국채를 매각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월가에서 보면 공화당과 중국이 협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경이 나올 정도로 바이든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다른 한 측면에서 경기적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그 국채를 매각하면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는 그만큼 국채 공급 물량이 많이 증대되니까 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사실 부채 부담이 있는 미국 국민들이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 MZ세대든가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자 부담이 증가되는 거죠. 예. 미국의 페드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의 국민들의 이렇게 경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를 더 심화시키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국채 매각에 따라서 사실 미국의 의도와 달리 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까
디폴트 위험은 더 증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작년에 중국의 국채 매각보다는 중간 선거 이후에 올 들어서 중국의 국채 매각은 미국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중국도 부채가 많은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 바이든 정부가 중국 국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이 역으로 중국이 국가 부도에 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사실 이 대목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 헷갈리실 겁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가 미국의 부채가 많으냐, 예. 중국의 부채가 많으냐 하는 상태에서 대부분 다 지금까지는 또 국제기관들은 중국의 부채가 많다. 예. 실제적으로 보면 중국의 부채는 GDP 대비해서 지금 300%가 넘습니다. 한 지금 정확하게 316%까지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측면은 미국은 국가 채무랑 민간 부채가 앞설 때는 400%가 넘는다. 예. 그러면 세계 최고의 부채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세계 중심 국가, 크레딧이 있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국가 채무라든가 부채 비율은 일반적으로 국제기관에서 잘 발표하지 않는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을 제외한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최대 부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루비니 교수가 사실상 미국은 이렇게 저금리에 따라서 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다. 예. 근데 왜 국제적으로 오면 왜 IMF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이것을 발표하지 않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IMF의 최대 재원국이 쿼터국이 미국이다 하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부채를 얘기할 때는 대차적 지표에서의 대손과 차손이 있어야 됩니다. 예. 대변과 차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채할 때는 이 자산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 대목이 얘기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채권 채무와 관련해서 자 미성숙 이렇게 채무국, 예. 그다음에 성숙 채무국, 그리고 미성숙 채권국, 그다음에 성숙 채권국이 분류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예. 굉장히 통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국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부채를 얘기할 때 미국의 얘기를 보통 뺀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민간 부채와 국가 채무가 400%가 루비니 교수에 보면 4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분이 세계 최대 채무국은 중국으로 알려진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대목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보면 세계 최대 부채가 되다 보니까 자 미국이 지금 중국이 보유 국채를 매각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19일 날 부채 상환이 되는데요. 예. 어려우면 자 여기에 중국이 국채를 매각하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목이 이제 지난해에 이제 한 번 정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가능한 문제일까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너무 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저소득층에 탕감하니까 지금 뭐냐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MZ세라든가 소상공인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예. 부채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뭐 윤석열 정부도 탕감해주겠지 이런 쪽에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이것을 되지 않을 때는 중국의 국채를 상환하지 않을 때는 세계 각국들이 부채 상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폴트 전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디폴트 전쟁이 되는 누가 거죠. 먼저 무너지느냐 그렇죠. 싸움 아니겠습니까? 디폴트 전쟁. 이 대목이 지금 인플레든가 증시적인 측면에서 한 고미가 남긴 상태에서 이 문제가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문제보다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질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대목에서 디폴트에 빠지면 디폴트에 빠질 의미가 있으면 세계 중심국까지 갚지 않겠다. 경제 패권을 갚지 않겠다 하는 측면에서의 향후에 다른 국가들도 예를 들어 터키라든가 예.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푸틴 대통령 그다음에 중남미 좌파들은 당신들이 갚지 않는데 내가 갚겠습니까? 안 갚으죠. 예. 가뜩이나 중남미 국가들 정부들은 아르헨티나는 테크니컬 디폴트에 빠져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국제 세계 질서와 관련해서 중요한 도덕적 해이의 불식 문제로 행해야 된다. 이 대목은 투자 관점에서 내가 금융사에 돈 줬는데 손실이 났어.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과 동일한 시각이죠. 그래서 국제 통화 질서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 외에도 이렇게 큰 난제가 하나 더 남아있는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미중 간의 경제 패권 다툼이 금융 쪽으로 점점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네, 금융 쪽으로 옮겨가죠. 예. 그동안 이제 트럼프 정부서부터 관세라든가 무역분에 집중되다가 지금은 첨단 기술의 전쟁에서 예. 금융 사이드로 가서 우리가 중심 기축통화 얘기는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디폴트 전쟁까지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잠시 말씀드리면 바세나르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회주국과 민주주국가를 다 통할한 인류에 반하는 첨단 핵무기를 제약하는 거다. 근데 지금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한이 자꾸 핵무기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보면 사회주국가를 포함하는 바세나르 체제 이게 전 세계를 통제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세나르의 새로운 체제에서 보면 동맹국까지 같이 가겠다. 자, 동맹국이 뭐냐? 인도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셀레번 파레담에서 얘기했습니다는 셀레번 파레스가 이렇게 세계 질서를 두면서 엣지슨 라인과 누 엣지슨 라인이라고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엣지슨 라인은 뭐고 누 엣지슨 라인은 뭘까? 이게 이제 굉장히 패권 다툼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엣지슨 라인은 1950년입니다. 이때 중심은 안보 군사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배제시켰습니다. 엣지슨 라인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다 보니까 6.25 상황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예. 자, 그러면 엣지슨 라인인데 대만과 한국을 빼니까 그때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온 거거든요. 6.25 사태. 근데 뉴 엣지슨은 뭐냐 하면 지금 디폴트는 경제죠. 예. 근데 디폴트는 안보와 관련돼 있죠. 경제 안보가 중심이 됐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국과 대만은 이번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포함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경제 패권 다툼에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근데 경제 쪽에 중심이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뭐냐 첨단 기술 경제에 이어서 금융 사이드 기축통화 그다음에 디폴트 전제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경우에 중국의 견제가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뉴 엣지슨 라인에서 예. 엣지슨 라인과 다른 점은 경제 문제 한국이 가장 중심국으로 미국의 파트너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한국의 자 미중 간의 기축통화 논쟁도 한국을 겨냥한다. 예. 그다음에 디폴트 논쟁도 한국을 겨냥한다.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중국이 국채 매각을 통해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뭐냐? 미국의 금리 올리니까 우리 금리 안 올려? 자금 이탈돼 증시 무너져, 경제 무너져. 그러다 보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는 한미 간 자금 이탈을 방지해서 우리가 우리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죠. 예. 그러면 MZ의 소상공인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리를 워낙 평가 절상되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미국의 국채 매각은 사실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측면도 있지만 예. 뉴 엣지슨 라인의 가장 미국의 파트너로서 사실 가는 한국에 대해서도 겨냥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국제 질서에서 굉장히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이다 하더라도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시적 측면에서는 증시 인플레라든가 예.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한 부담은 이렇게 그 고비는 넘겼습니다는 올해 들어서 미중 간의 이런 부분에 마찰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